문제 1. 다음에 제시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A부터 E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A. 부동산은 지상, 지하, 수면 아래 등 입체적 영역을 차지한다. B. 부동산은 인근 자연 환경 및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C. 부동산은 현재의 시장 가격과 미래의 기대 수익을 동시에 가진다. D. 부동산은 시장에서 고정된 좌표, 주소를 가지며 이동할 수 없다. 2. 부동산은 일조권, 조망권 등 주변 환경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1호 A. 공간성 2호 B. 자연성 3호 C. 경제 금융적 특성 4호 D. 위치 고정성 5. E. 환경성. 해설. 정답은 3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되어 공간, 입체적 영역, 위치, 고정된 좌표, 환경, 주변의 질적 영향, 자연, 생태, 기후와의 연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부동산의 물리적, 자연적 속성을 다루는 개념이에요. 반면 상번 C 항목처럼 현재 시장 가격이나 미래 수익 기대를 말하는 것은 경제적, 투자적 관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적 개념의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중 공간에 해당해요. 2. 자연 환경과의 연결은 자연에 해당하므로 물리적 개념입니다. 3. 시장 가격, 기대 수익 등은 경제적, 투자적 개념이지 물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4. 위치 고정성은 위치에 해당하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5. 일조권, 조망권 등은 환경에 해당하는 물리적 개념이에요. 변형 문제 힌트. 다음 중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태로도 자주 출제돼요. 자본 이득이나 투자 수익이 보기에 등장하면 1순위 오답 후보입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부동산 물리적 개념 사총사.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위 환자. 문제 2. 부동산 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 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라. 재산세는 국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각각 취득, 보유, 처분의 3단계에 각 1개씩 대응된다. 1. 가, 나. 2. 나, 라. 3. 가, 나, 다. 4. 가, 다, 라. 5. 나, 다, 라. 해설. 정답은 3번. 부동산 조세는 3단계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취득 단계는 취득세, 지방세와 상속증여세, 국세. 보유 단계는 재산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국세. 처분 단계는 양도소득세로 정리됩니다.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지방세 성격을 바꿔놓는 거예요. 재산세는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나라에 내는 국세라고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선지별 오답 분석. 가.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나. 재산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국세 둘 다 보유 단계에 부과돼요. 다. 양도소득세는 처분,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됩니다. 라.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두 세금의 성격이 뒤바뀐 함정입니다. 마. 보유 단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가 있으므로 각 1개씩이라는 표현은 틀렸어요. 변형 문제 힌트. 다음 중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다음 중 지방세만 묶인 것은 취득세 플러스 재산세 조합으로 출제됩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둘 다 보유 단계. 문제 3. 임대인 민준과 임차인 서연 사이에 주택 임대차 시장에 정부가 새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3이고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8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탄력성 수치가 작을수록 공급자보다 소비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진다. 2. 공급 탄력성 0.32, 수요 탄력성 1.8보다 작으므로 임대인 민준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3. 수요 탄력성 1.82, 공급 탄력성 0.3보다 크므로 임차인 서연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4.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다르더라도 세금 부담은 항상 절반씩 나뉜다. 5. 탄력성과 세금 부담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법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자가 전부 부담한다. 해설. 정답은 2번. 세금 부담의 핵심 원리는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진다 입니다. 이것이 조세의 경제적 귀착, 이코노믹 인시던스 원리예요. 이 문제에서 공급, 임대인 탄력성은 0.3으로 매우 비탄력적이고 수요, 임차인 탄력성은 1.8로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더 비탄력적인 임대인 민준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돼요. 임대인은 세금 인상분만큼 임대료를 올리고 싶지만 임차인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이사를 가버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고 결국 세금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 탄력성이 작은 쪽,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지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2. 공급 탄력성 0.3, 수요 탄력성 1.8이므로 공급자, 임대인이 더 비탄력적이고 세금도 더 많이 부담합니다. 3.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다는 것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뜻이고 탄력적인 쪽은 세금을 적게 부담해요. 4. 탄력성이 다르면 세금 부담 비율도 달라집니다. 5. 경제적 귀착은 법적 납부 의무와 무관해요. 비탄력적인 쪽이 실질 부담을 집니다. 변형 문제 힌트.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은 0이면 세금 전부를 공급자가 부담하고 반대로 공급이 완전 탄력적, 탄력성은 무한대이면 세금 전부를 수요자가 부담해요. 핵심 암기 포인트. 비탄력적인 쪽은 세금 더 부담, 탄력적인 쪽은 세금 덜 부담. 문제 4.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PBAF는 매 기간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 합계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2번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PBAF와 같다. 3번 저당 상수를 활용하면 대출 원금으로부터 매 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4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가치 계수는 서로 역수관계가 아니라 덧셈 관계에 있다. 5번 연금의 내가가치 계수 FVAF의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 SFF와 같다. 해설. 정답은 4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가치 계수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덧셈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화폐의 시간가치 6대 계수를 역수쌍으로 묶어서 외워두면 어떤 문제도 무너지지 않아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내가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FVAF, 저당상수, MC, 연금의 내가가치, FVAF, 감채기금 계수, SFF. 이 세 쌍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 FVAF는 매기간 수령하는 일정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써요. 2. 저당상수 MC의 역수가 곧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PVAF입니다. 핵심 공식이에요. 3. 대출원금 곱하기 저당상수 MC는 매기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됩니다. 4. 두 계수는 역수관계이지 덧셈 관계가 아니에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5. 연금의 내가가치 계수 FVAF, 감채기금 계수 SFF는 서로 역수입니다. 변형 문제 힌트.
대출금 2억 원, 저당 상수 0.08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억 곱하기 0.08은 1,600만 원. 이런 계산 적용 문제로도 자주 출제돼요. 핵심 암기 포인트. 저당 상수 MC, PVAF, 역수. 감채기금 SFF, FVAF, 역수. 일시불 현가, 일시불 내가, 역수. 문제 5.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 고유의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를 통해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체계적 위험은 금리 변동, 경기 침체, 전쟁 등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3.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자산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도 함께 줄어들어 결국 0에 가까워진다. 4.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5. 할인 현금 흐름, DCF 분석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해설. 정답은 3번.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위험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기업, 건물, 지역에만 해당하는 개별 위험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서로 상쇄되어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체계적 위험은 금리 인상, 전국적 경기 침체, 국제 전쟁 등 시장 전체를 흔드는 위험이라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도 피할 수 없어요. 3번처럼 자산수를 아무리 늘려도 체계적 위험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 가능해요. 2.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위험이 맞습니다. 3.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뿐이고 체계적 위험은 절대 0으로 만들 수 없어요. 4.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가 효율적 전선을 우상향하게 만들어요. 5. DCF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맞습니다. 변형 문제 힌트. 다음 중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금리 변동, O, 특정 건물 화재, X. 비체계적 위험을 다른 말로 하면 개별 위험, 고유 위험, 분산 가능 위험. 핵심 암기 포인트. 체계적 위험, 시장 전체 위험, 분산 투자로 제거 불가. 비체계적 위험, 개별 위험, 분산으로 제거 가능. 문제 6.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아래 밑줄 친 정책들의 공통된 근거가 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정부는 토지 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부과하고 장기 임대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 또한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이처럼 토지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장기적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근본적 이유는 토지가 어떤 자연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가? 1. 부동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2. 개별성. 지구상의 모든 토지는 위치와 형상이 서로 다르다. 3. 영속성.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 마모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4. 인접성. 토지는 주변 토지와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 5. 희소성. 토지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1. 부동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2. 개별성. 지구상의 모든 토지는 위치와 형상이 서로 다르다. 3. 영속성.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 마모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4. 인접성. 토지는 주변 토지와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 5. 희소성. 토지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해설. 정답 3번. 영속성이란 토지가 시간이 지나도 닳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성질이에요. 건물은 노후화되어 철거되지만 토지 자체는 형태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자본이득,
캐피털 게인을 기대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장기적 공익 관리가 가능해요. 정부가 매년 보유세를 부과하고 장기 임대를 장려하는 이유도 결국 토지의 영속성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번. 부동성은 토지가 이동 불가하다는 특성이라 장기적 자본이득과는 직접 연관이 약해요. 2번. 개별성은 토지가 서로 다르다는 고유성에 관한 특성으로 장기 관리 유인과 거리가 멀어요. 3번. 토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장기 공익 관점이 적용됩니다. 4번. 인접성은 부동산학에서 잘 쓰이지 않는 개념이라 핵심 특성이 아니에요. 5번. 희소성은 옳은 특성이지만 장기적 자본이득과 배려를 설명하는 근거로는 영속성이 더 직접적입니다. 변형 문제 힌트.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이에요. 자본이득이나 장기적 배려가 키워드로 등장하면 무조건 영속성을 떠올리세요. 핵심 암기 포인트. 영속성 이퀄 소멸 안함 이퀄 자본이득 기대 이퀄 장기적 공익관리의 근거. 문제 7.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 부담금 제도와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2. 개발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만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3. 재건축 부담금은 신규 택지 개발, 도로 건설 등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한다. 4.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현재 시행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 5. 택지 소유 상한제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 중 하나로 현재 시행 중이다. 해설. 정답은 1번.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대표 주자는 두 가지예요. 개발 부담금은 택지 개발, 도로 항만 건설 등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고, 재건축 부담금은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현재 시행 중이에요. 반면 택지 소유 상한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둘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2. 개발 부담금은 재건축이 아닌 택지 개발, 도로 건설 등 일반 개발 사업의 이익에 부과해요. 3.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라 설명이 뒤바뀌었어요. 4.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합헌 결정을 받아 현재 시행 중입니다. 5.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결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아요. 변형 문제 힌트.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토지 정책은?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권 양도제, TDR이 단골 정답이에요. 핵심 암기 포인트. 시행 중,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미시행,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권 양도제, TDR. 문제 8. 다음 빈칸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건축법에서는 한 필지의 토지에 건물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를 건폐율과 용적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물 없이 비어있는 토지를 A라고 한다. 반면 과거에는 농경지, 전답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강물이나 바닷물에 침식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를 B라고 한다. 1. A 나지, B 맹지. 2. A 공지, B 포락지. 3. A 공지, B 나지. 4. A 맹지, B 포락지. 5. A 유휴지, B 공지. 해설. 정답은 2번. 공지와 포락지는 헷갈리기 쉬운 토지 용어예요. 공지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규제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워둔 땅입니다. 건물 옆에 텅 빈 공간을 떠올리면 돼요. 포락지는
포락이 물에 의해 무너져 내린다는 뜻으로 과거에 소유권이 인정되던 농경지나 땅이 강, 바다, 하천의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사라진 토지를 가리킵니다. 소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유형이에요. 선지별 오답 분석. 1. 나지는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일반을 가리키고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라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2. A는 공지, 건폐율로 인한 빈 땅, B는 포락지, 물에 침식된 땅이 정확히 맞습니다. 3. B의 나지는 물에 침식된 토지와 무관한 개념이에요. 4. A의 맹지는 건폐율 규제와 관계없는 개념이에요. 5. 유휴지는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라 A에 해당하지 않아요. 변형 문제 힌트. 도로에 접하지 않아 독자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맹지, 경사면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는 법지. 토지 특수용어는 묶어서 외워두세요. 핵심 암기 포인트. 공지, 건폐율 규제로 생긴 빈 땅, 포락지, 물에 침식되어 사라진 땅, 맹지, 도로 미접함. 문제 9.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재개발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나.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된 경우에 시행한다. 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 내용 중 하나다. 라. 재건축 사업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1번. 가. 나. 2번. 가. 나. 다. 3번. 가. 나. 다. 라. 4번. 나. 라. 마. 5번. 가. 다. 마. 1번. 가. 나. 2번. 가. 나. 다. 3번. 가. 나. 다. 라. 4번. 나. 라. 마. 5번. 가. 다. 마. 해설. 정답은 3번.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기반시설 상태예요. 재개발은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극히 열악하여 땅에서부터 다시 개발해야 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쪽방촌이나 달동네를 싹 허물고 새로 도시를 조성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멀쩡한데 아파트 같은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된 경우입니다. 강남의 30년 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두 사업 모두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가.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나.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괜찮은데 건물만 낡은 경우에 시행해요. 다. 재개발에서는 도로부터 다시 깔아야 할 만큼 기반시설 조성이 핵심입니다. 라. 재건축 사업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마. 재개발, 재건축 모두 원칙적으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므로 지자체 직접 시행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렸어요. 변형 문제 힌트. 다음 중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기반시설 정비가 사업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이 가장 자주 출제돼요. 핵심 암기 포인트. 재개발, 기반시설까지 열악. 재건축, 기반시설은 양호, 건물만 노후. 문제 10.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2번. 소득 수준이 높아져 같은 가격에서도 더 많이 사려는 현상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수요의 변화이다. 3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모두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번.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5번.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해설. 정답은 2번. 구분의 핵심은 간단해요. 가격이 바뀌었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었느냐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 수요 곡선 위의 점이 미끄러지는 것이고, 곡선 자체는 그대로예요. 수요의 변화는 소득, 선호, 대체재 가격, 인구, 기대 심리 등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번에서 소득 상승은 비가격 요인이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아요. 2. 소득 상승은 비가격 요인이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수요의 변화가 맞아요. 3.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위의 점 이동이지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에요. 4. 가격 하락은 비가격 요인이 아닌 가격 변화이므로 수요량의 변화, 점 이동이에요. 5. 대체재 가격 상승, 대체재 수요 감소, 아파트 수요 증가이므로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해요. 변형 문제 힌트. 인근 지역에 지하철역이 새로 개통되었을 때 해당 지역 아파트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비가격 요인이므로 수요의 변화, 곡선 우측 이동입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가격 변화는 수요량 변화는 점 이동, 비가격 요인은 수요 변화는 곡선 이동. 문제 11번. 공공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2번. 공공재의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성질이다. 3번. 비배제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4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가지는 순수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적정량이 공급된다. 5번.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며 정부가 공급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해설. 정답은 4번.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져요. 비경합성, 내가 써도 내 몫이 안 줄어드는 성질. 과 비배제성, 돈 안 내도 못 쓰게 막을 방법이 없는 성질입니다. 이 두 특성 때문에 민간 기업은 공공재를 공급해도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공급 자체를 기피해요. 결국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공급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이것이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번. 비경합성은 공공재의 핵심 특성이에요. 국방이나 가로등이 대표적입니다. 2번. 비배제성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3번.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free rider problem이 발생해요. 4번. 순수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민간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며 시장이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해요. 5번. 공공재 문제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사례이고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변형 문제 힌트. 공공재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특성은 비배제성. 공공재에서 소비의 경쟁이 없는 이유는 비경합성. 핵심 암기 포인트. 비배제성, 무임승차 문제, 민간 공급 기피, 시장 실패, 정부 개입 근거. 문제 12.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버제스는 농업 입지 이론인 고립국 이론을 도시에 적용하여 선형 이론을 주장하였다. 2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성장한다고 본다. 3번. 호이트는 도시가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여러 개의 독립핵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4번.
해리스와 울먼은 도시 성장이 교통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5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처음부터 도시 토지 이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해설. 정답은 2번. 도시 공간 구조 3대 이론은 학자와 세트로 외워야 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농업 입지 이론을 도시에 응용한 것으로 CBD를 중심으로 점점 넓어지는 원형띠 구조를 가집니다. 호이트의 선형, 쐐기형 이론은 교통 노선을 따라 부채꼴, 쐐기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봤고요. 해리스와 울먼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핵이 형성되어 성장한다고 봤어요. 선지별 오답 분석. 1번. 버제스가 도시에 적용한 것은 동심원 이론입니다. 선형 이론은 호이트 거예요. 2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CBD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지대가 구분된다는 이론이 맞습니다. 3번. 독립핵 이론은 호이트가 아니라 해리스와 울먼이 주장한 다핵심 이론이에요. 4번. 교통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5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농업 입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버제스가 나중에 도시구조에 응용했어요. 변형 문제 힌트. 다음 중 옳게 연결된 것은 유형으로 버제스 vs 동심원, 호이트 vs 선형, 해리스 앤 울먼 vs 다핵심, 매칭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버제스는 동심원, 호이트는 선형, 쐐기, 해리스 앤 울먼은 다핵심. 문제 13번. 소매 입지론과 상권 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허프 모형은 점포의 최대 이익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거리 마찰을 고려하지 않는다. 2번.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3번. 허프 모형에서 마찰 계수가 클수록 소비자는 거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4번. 라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 간의 경계에서 각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인구와 반비례한다고 본다. 5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최소 요구치, 스레쇼홀드가 클수록 해당 상품은 저차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해설. 정답은 2번.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어느 위치에 점포를 열어야 가장 많은 돈을 버는가를 8가지 원칙으로 설명해요. 허프 모형은 넬슨과 다르게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방문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모형입니다. 허프 모형에서 마찰 계수는 교통 불편, 심리적 거리감 등을 반영하며 값이 클수록 소비자가 먼 곳까지 가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선지별 오답 분석. 1. 허프 모형은 거리 마찰을 핵심 변수로 포함하며 마찰 계수가 중요 요소예요. 2.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는 입지를 8가지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3. 마찰 계수가 클수록 거리가 소비자 행동에 더 큰 방해, 마찰이 되므로 거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4. 라일리 법칙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5. 최소 요구치가 클수록 더 많은 배후 수요가 필요하므로 고차 상품, 보석, 가전 등에 해당해요. 변형 문제 힌트. 허프 모형에서 소비자가 교통이 불편한 점포를 기피하게 되면 마찰 계수는 커진다. 학자별 핵심 개념을 바꿔놓는 함정이 단골이에요. 핵심 암기 포인트. 넬슨, 최대 이익 입지 8원칙, 허프, 방문 확률 모형, 마찰 계수 클수록 거리 민감, 라일리, 인구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문제 14번. 주택 여과 과정 필터링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향 여과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게 이전되는 현상이다. 2번. 상향 여과는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주택이 개량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고소득층 거주 지역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3번. 주택 여과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반드시 시장 내에 공가, 빈집이 발생해야 한다. 4번. 하향 여과가 활발히 일어나면 저소득층도 상대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5번.
주택시장에서 공가가 사라지면 여가 과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거 이동이 원활해진다. 해설. 정답 5번. 주택 여가 과정은 주거 이동의 연쇄 반응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부유한 A씨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 A씨가 살던 집이 빈집, 공가가 되고, 중산층 B씨가 그 집으로 이사하면 B씨가 살던 집이 또 공가가 되고, 저소득층 C씨가 이사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연쇄 이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빈집, 공가가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공가가 없어지면 아무도 이사를 할 수 없어서 여가 과정 자체가 멈춰버려요. 선지별 오답 분석. 1번. 하향 여가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2번. 상향 여가는 낮은 등급 주택이 개량되거나 지역이 재개발되어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3번. 여가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려면 중간에 비어있는 집, 공가가 있어야 합니다. 4번. 하향 여가로 고급 주택이 하위 계층에게 전달되면 저소득층 주거 수준이 개선될 수 있어요. 5번. 공가가 사라지면 이사할 빈집이 없어지므로 여가 과정은 오히려 멈춥니다. 변형 문제 힌트. 주택 여가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공가, 빈집의 발생. 공가의 증감이 여가 과정의 활성, 정체를 결정합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여가 과정의 핵심. 공가. 공가 증가, 여가 활성화. 공가 소멸, 여가 정체. 문제 15.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토지 정책과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1. 개발권 양도제, TDR은 현재 시행 중이다. 2. 택지 소요 상한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3. 개발 부담금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4.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다. 5. 공시지가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은 4번. 우리나라 토지 정책 중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미시행 제도 두 가지를 확실히 외워두세요. 미시행 제도는 택지 소유 상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됨과 개발권 양도제, TDR, 미국 등에서 시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미도입이에요. 시행 중인 제도는 개발부담금 제도, 재건축 부담금 제도, 공시지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 개발권 양도제 TDR은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지 않아요. 2. 택지 소유 상한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3. 개발부담금 제도는 현재도 시행 중이에요. 4.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입니다. 5. 공시지가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에요. 변형 문제 힌트.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입되지 않은 제도끼리 묶인 것은? 택지 소유 상한제 플러스 개발권 양도제, TDR 조합이 정답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미시행 이콜 택지 소유 상한제 플러스 TDR 개발권 양도제. 나머지 대부분 이콜 시행 중. 문제 16.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자산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 금융 방식이다. 2번. PF에서 사업 주체인 프로젝트 회사, SPC는 모 회사와 구분된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다. 3번. PF에서 이해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위험을 배분하는 근본 목적은 각 참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4번. PF는 해당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 아닌 사업 종료 후 부동산의 자산 가치만을 상환 재원으로 한다. 5번. PF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대주인 금융기관이 모두 부담한다. 해설. 정답은 3번. PF의 핵심은 사업 자체의 수익,
현금 흐름으로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이에요. 기업금융처럼 회사의 신용이나 기존 자산이 담보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분양되거나 임대될 때 생기는 미래 수익이 상환의 근거입니다. 위험 배분 측면에서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투자자 등 각 이해 당사자가 자신이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계약으로 나누어 담당해요.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켜 전체적인 사업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PF의 핵심 설계 원리입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 이것은 기업금융,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설명이에요. PF는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 흐름이 상환 재원입니다. 2. 프로젝트 회사 SPC는 모 회사와 독립된 별도 법인으로 설립돼요. 3. PF에서 계약을 통해 위험을 나누는 이유는 각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 맞습니다. 4. PF의 상환 재원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5. PF에서는 위험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분양 계약자 등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계약을 통해 분산됩니다. 변형 문제 힌트. PF에서 대출 상환의 기초가 되는 것은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 기업금융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암기 포인트. PF는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 흐름, 상환 재원, SPC는 독립법인, 위험 배분은 참여자별 계약으로 분산. 문제 17. 부동산 대출 상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탁증서 대출이란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직접 이전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2. 신탁증서 대출에서 차주는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수익증권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다. 3. 저당대출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여야 한다. 4.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선분양 제도는 입주자,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설. 정답은 2번. 신탁증서 대출의 흐름을 그림처럼 정리해 드릴게요. 차주 나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형식적 이전하면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급해 줍니다. 차주는 이 수익증권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구조예요. 저당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 여부입니다. 저당대출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담보권, 저당권만 설정하지만 신탁증서 대출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넘긴다는 점이 달라요. 선지별 오답 분석. 1번. 신탁증서 대출에서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이전됩니다. 2번. 신탁증서 대출의 정확한 구조예요.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수익증권 발급, 은행 제출, 대출. 3번. 저당대출, 모기지는 소유권 이전 없이 담보권, 저당권만 설정하고 대출받는 방식이에요. 4번.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5번. 선분양은 완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자, 건설사의 초기 공사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변형 문제 힌트. 신탁증서 대출에서 차주가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수익증권, 선분양으로 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쪽은 공급자, 건설사. 핵심 암기 포인트. 신탁증서 대출, 신탁회사, 소유권 이전처, 수익증권, 은행 제출, 대출. 선분양, 공급자 부담 완화. 문제 18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할인 현금 흐름 DCF 기법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 없는 명목 회사,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자산의 투자 운용을 반드시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3번.
효율적 전선, efficient frontier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4번. 효율적 전선 아래쪽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는 같은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므로 투자자가 더 선호한다. 5번. 부동산 투자에서 내부 수익률,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설. 정답은 4번.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이란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들을 이은 선이에요. 따라서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효율적 전선 아래쪽 포트폴리오는 같은 위험에 비해 수익이 더 낮은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라서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선지별 오답 분석. 1.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DCF의 기본 원리입니다. 2. 위탁관리 리츠. 리츠는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실제 운용은 자산관리 회사 AMC에 맡겨야 해요. 3. 위험이 높아야 높은 수익 기대가 가능하다는 정비례 관계가 효율적 전선을 우상향하게 만듭니다. 4. 효율적 전선 아래쪽 포트폴리오는 같은 위험에 비해 수익이 낮은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이므로 투자자는 선호하지 않아요. 5. IRR이 요구 수익률을 초과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변형 문제 힌트. 합리적 투자자가 선택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집합은 효율적 전선 위의 포트폴리오, 전선 위 아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암기 포인트. 효율적 전선, 우상향, 위험 수익 비례. 전선 위, 현재 불가능 영역. 전선 아래, 비효율, 투자자 깊이. 문제 19.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이다. 2번. 감정평가 3방식, 비교, 원가, 수익 방식을 통해 각각 산출된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산술 평균이 아닌 가중 평균을 사용해야 한다. 3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개별 공시지가 등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4번. 감정평가 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다. 5번.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하여 최유효 이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해설. 정답은 4번. 감정평가의 분석 단계는 지역 분석에서 개별 분석 순으로 진행돼요.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 방법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단계로 이 지역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 특성, 형상, 접도 조건, 일조 등을 분석하여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 땅 하나만 놓고 보면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가를 결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분석. 1번.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맞습니다. 2번. 시상가액 조정 시 대상 물건의 성격,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한 가중 평균을 사용해요. 3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됩니다. 4번. 대상 부동산 자체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이에요. 5번. 개별 분석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변형 문제 힌트. 표준적 이용을 파악하는 분석은 지역 분석, 최유효 이용을 결정하는 분석은 개별 분석. 두 분석의 역할이 뒤바뀌는 함정이 단골이에요. 핵심 암기 포인트.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지역 가격 수준 파악. 개별 분석, 최유효 이용, 구체적 가격 결정. 문제 20. 부동산 관리의 유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연결된 것은? 갑. 건물의 냉난방 설비를 점검하고 엘리베이터를 정기 검사하며 청소 경비 용역을 관리한다.
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료를 수금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공시를 최소화한다. 병.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추가 개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 1. 갑. 자산 관리. 을. 재산 관리. 병. 시설 관리. 2. 갑. 재산 관리. 을. 시설 관리. 병. 자산 관리. 3. 갑. 시설 관리. 을. 재산 관리. 병. 재산 관리. 4. 갑. 시설 관리. 을. 재산 관리. 병. 자산 관리. 5. 갑. 자산 관리. 을. 시설 관리. 병. 재산 관리. 정답은 4번. 부동산 관리는 세 층위로 나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설 관리는 건물 자체를 물리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리로 설비 점검, 청소, 경비, 엘리베이터 관리처럼 건물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에요. 갑. 재산 관리는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운영 관리로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금, 계약 관리, 공실 최소화 같은 일이에요. 을. 자산 관리는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보고 매각, 추가 개발, 포트폴리오 편입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 가치 자체를 불리는 가장 상위 개념의 관리예요. 병. 선지별 오답 분석. 1. 갑은 시설 관리이고 병은 자산 관리예요. 둘 다 잘못 매칭되어 있어요. 2. 갑은 시설 관리이고 을은 재산 관리이므로 매칭이 잘못되었어요. 3. 갑은 시설 관리가 맞지만 을은 재산 관리이고 병은 자산 관리예요. 4. 갑 시설 관리, 을 재산 관리, 병 자산 관리로 모두 정확히 연결되었어요. 5. 갑은 시설 관리이지 자산 관리가 아니에요. 변형 문제 힌트. 다음 중 재산 관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유 부동산의 매각 시점 결정, 자산 관리 영역, 건물 외벽 균열 보수를 담당하는 관리 유형은 시설 관리. 핵심 암기 포인트. 시설 관리는 물리적 유지 보수, 재산 관리는 임대 운영 수익 유지, 자산 관리는 투자 전략 가치 극대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더 전략적.